첫날 밤 신랑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식어가는 손. 이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할 거야. 춘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온 진짜 이유를. 이것은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영특하다고 칭찬했던 10살 소녀는 살아남기 위해 그 작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송이버섯과 도토리가 지천에 널린 작은 마을에 춘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겨우 10살. 아직 키는 아버지 허리춤에도 미치지 못했고 손은 봄날의 새싹처럼 가늘고 연했습니다. 어머니가 물레를 돌릴 때면 옆에 앉아 실타래를 감아주곤 했고 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갈 때면 뒤따라가 작은 손으로 나뭇가지를 주워 모았습니다. 춘아, 넌 참 영특하구나. 어머니는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기 바쁠 나이에 춘희는 벌써 글자를 깨우쳤고 사서삼경의 첫 구절들을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마을의 훈장님도 저 아이가 남자였다면 과거에 급제했을 것이라고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영특함이 가난을 메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해 봄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보리는 이삭이 여물기도 전에 말라버렸고 밭의 감자는 주먹만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춘희네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품팔이를 나가도 일거리가 없었고 어머니가 짠 배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간 다 굶어 죽겠구만. 어느 날 저녁 춘희는 사랑채에서 새어나오는 부모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영감, 그 양반이 또 찾아왔어요. 알고 있소. 곡식 2섬에 은자 10량이라잖아요. 춘희만 보내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소리였습니다. 춘희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루 밑 어둠 속에 쪼그리고 앉아 자신이 팔려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 순간을요. 며칠 후 김부자 댁에서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허리춤의 주머니가 불룩했습니다. 처자가 비록 어리지만 우리 도련님께서 특별히 마음에 들어 하셔서 말이요. 글도 안다고 하니 귀한 며느리감 아니겠소? 하지만 춘희는 아직.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만 중매쟁이는 탁자 위에 은자 몇 냥을 툭툭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춘희의 운명을 못 박는 망치질 같았습니다. 요새 같은 흉년에 이런 좋은 혼처가 어디 있겠소? 김부자 댁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요. 처자가 굶어 죽는 것보단 낫지 않겠소? 그날 밤 어머니는 춘희를 품에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춘아, 어미가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춘희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10살 아이가 어른을 위로하는 기묘한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제가 영특하다고 하셨잖아요. 저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춘희의 작은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혼례일은 삽시간에 다가왔습니다. 춘희는 처음 보는 붉은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옷이 너무 커서 소매가 질질 끌렸고 족두리는 머리에서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인형놀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춘아, 김부잣집은 좋은 집이다. 내가 순종하고 말 잘 들으면 잘 살 수 있을 게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춘희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붉은 가마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가마꾼 넷이 메고 온 화려한 가마였지만 춘희에게는 자신을 가두는 새장처럼 보였습니다. 가마 안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흔들리는 가마 속에서 춘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나는 영특한 아이니까. 잘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 시즌쯤 흔들렸을까요? 가마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새댁마님. 가마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댁마님이라는 호칭이 춘희에게는 너무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가마문이 열렸습니다. 춘희가 처음 본 김부잣집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기와집이 미음자로 늘어서 있었고 마당은 춘희네 집 텃밭의 10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혼례를 치르는 집치고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을의 혼례 때는 풍물패가 와서 북과 징을 올리고 이웃들이 모여 축하를 해주는데 김부잣집 마당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나이 지긋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김부자의 아내, 춘희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춘희는 그 여인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부잣집 마님치고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눈가는 퀭하고 입술은 바짝 마른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께 인사드립니다. 춘희가 배운 대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래, 그래. 여인은 춘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아직 일이 어린 것을. 죄스럽구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춘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춘희는 안채의 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이불도 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냉기가 돌았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방 안은 서늘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거라. 저녁상을 들이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춘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찬장 위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벽에는 산수와 족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 안에 사람 사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신랑은 어떤 사람일까? 춘희는 궁금했습니다. 중매쟁이는 좋은 도련님이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가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춘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선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키는 어른 남자만큼 컸지만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석 달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눈은 풀이 죽어 있었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파랬습니다. 안녕. 신랑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춘희도 겨우 대답했습니다. 신랑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걸음걸이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걷지 않았던 사람처럼. 나는 김민준이라고 해. 너는? 춘이라고 합니다. 춘희. 좋은 이름이네. 민준은 춘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춘희는 몰래 민준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손은 뼈만 앙상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깊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 앓은 사람 같았습니다. 병자인가? 춘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같은 어린아이와 혼인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처자는 이런 혼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주는 춘희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춘희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민준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격렬한 기침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보였습니다. 도련님, 춘희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민주는 손을 저었지만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러지려는 순간 춘희는 재빨리 그를 부축했습니다. 10살 아이의 힘으로는 버거웠지만 온 힘을 다해 그를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물 좀. 민준이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춘희는 황급히 물동이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고 물을 먹였습니다. 고마워.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춘희는 그의 곁에 앉아 밤새 지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할 거야. 그 사실이 춘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녘 춘희는 민준의 곁에서 잠들었다 깼습니다. 등잔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춘희는 조심스럽게 민준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열이 많이 올랐어. 춘희는 물수건을 적셔 민준의 이마에 얹어주었습니다. 민준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지만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 방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괜찮았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련님께서 많이 아프십니다. 밤새 열이 내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민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체념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그래, 약을 다려오마. 시어머니가 나가려는 순간 춘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님, 도련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어요?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멈추고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3년 전 21살 때부터 저렇게 되었지. 의원을 불러도 무당을 불러도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 그럼 혹시 전에도 며느리가? 춘희의 질문에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많은 것을 묻지 마라, 아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에게는 더 나을 수도 있다.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춘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많은 것을 묻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낮이 되었습니다. 춘희는 민준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약을 먹이고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10살 아이가 어른을 간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점심때쯤 한 하녀가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나이는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새댁마님, 진지 드세요. 하녀는 밥상을 내려놓으며 춘희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춘희가 인사하자 하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댁마님, 조심하세요. 네. 이 집은 저주받은 집이에요. 하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춘희가 물었습니다. 하녀는 방문 쪽을 힐끔 보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도련님께는 이미 2분의 부인이 계셨어요. 춘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첫째 부인은 1년 전에, 둘째 부인은 반년 전에. 하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왜? 춘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만 둘 다 도련님을 간호하다가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하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도련님의 병은 전염되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원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며느리들만 연달아 죽는 걸까요? 춘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새댁마님, 아직 어리시잖아요. 도망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집에는 뭔가 있어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사람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긁는 소리 같기도 하고, 똑똑똑.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에 하녀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어서 나오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녀는 창백한 얼굴로 춘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녀는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춘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지만 밥 한 숟가락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2명의 부인이 모두 죽었다고? 춘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약을 먹여도 열은 내리지 않았고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춘희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스르륵.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르륵. 드르륵. 뭔가 바닥을 기는 소리 같았습니다. 마치 커다란 뱀이 마룻바닥을 지나가는 것 같은. 춘희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춘희의 방문 앞에서 춘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르륵, 드르륵.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춘희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길고 너무 뒤틀려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춘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캬! 비명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춘희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못된 것 또 나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등잔불이 켜졌습니다. 춘희가 본 것은 늙은 고양이 한 마리였습니다. 온몸에 털이 빠지고 한쪽 눈이 멀었으며 꼬리가 유난히 긴 고양이였습니다. 미안하구나, 춘아. 이 늙은 고양이가 밤마다 돌아다녀서 말이야. 시어머니가 고양이를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춘희는 알아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고양이의 눈이 사람처럼 춘희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자, 자거라. 내일은 아침 일찍 사당에 인사를 드려야 한다. 시어머니는 서둘러 고양이를 안고 나갔습니다. 춘희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게 정말 그냥 고양이였을까? 춘희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고양이의 그림자가 너무 기이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네 발로 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표정,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인 그 얼굴이 춘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희는 사당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김씨 집안의 조상들을 모신 사당은 안채 뒤편에 있었습니다. 사당 안은 어두웠습니다. 위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향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도 이 집안의 며느리니 조상님들께 인사드려라.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춘희는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올리며 위패들을 보던 춘희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위패들 사이에 여자 이름이 둘 있었습니다. 고성희 씨, 나주정 씨. 그리고 그 위패들은 다른 위패들과 달리
너무 새 것이었습니다. 이게 전에 돌아가신 두 분 부인의 위패인가? 춘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섬뜩한 것은 위패 옆에 빈자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마치 다음 위패를 위한 자리처럼 춘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 봤느냐?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춘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춘희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체념, 슬픔, 그리고 미안함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님, 제가 여기서 죽게 되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무 영특한 것도 괴롭구나. 춘아, 어미도 어쩔 수가 없다. 이 집안에는 무엇인가가 있다. 3년 전부터 민준이가 그것에 씌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며느리들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병은 보통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의 죽음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는 저주인지 귀신인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민준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도 춘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고개를 떨구었을 뿐입니다. 춘희는 사당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춘희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나는 살 수 있을까? 10살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영특하다고 칭찬했던 그 머리로 아니, 나는 살아야 해. 어떻게든. 춘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결연함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이 집의 비밀을 밝혀내야 해.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날부터 춘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의. 그날 오후 춘희는 민준의 방을 나왔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열은 조금 내렸지만 깨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춘희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집의 비밀을 찾아야 해. 민준 도련님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며느리들이 죽었는지. 춘희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안채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 한 방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들과 달리 그 방문에는 굵은 새끼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 치는 금줄이었습니다. 저 방은 뭐지? 춘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방문 앞에는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글자가 빼곡히 적힌 노란 부적들이 문틈마다 끼워져 있었습니다. 거기 서거라.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춘희가 돌아보니 김부자가 서 있었습니다. 춘희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 인사드립니다. 춘희가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 방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김부자의 목소리는 엄격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춘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부자는 잠시 춘희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방은 민준이가 예전에 쓰던 방이다. 3년 전 일이 생긴 후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무슨 일이? 묻지 마라. 김부자가 소리쳤습니다. 춘희가 움찔했습니다. 김부자는 심호흡을 한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냥 그 방에는 가지 마라. 내 목숨이 아까우면. 그 말을 남기고 김부자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몹시 늙어 보였습니다. 춘희는 다시 그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도련님이 쓰던 방, 그리고 3년 전 무슨 일이,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녁 무렵
춘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준에게 죽을 끓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아침에 밥상을 가져왔던 그 하녀가 있었습니다. 아, 새댁마님. 하녀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춘희는 하녀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일을 했습니다. 춘희가 쌀을 씻고 하녀가 물을 썰었습니다. 저, 물어봐도 될까요? 춘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 아세요? 금줄 쳐진 방 말씀이세요? 하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거기가 민준 도련님 방이었다고 하던데. 맞아요. 3년 전까지는요. 하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년 전 여름이었어요. 도련님은 아주 건강하셨죠. 글 공부도 잘하시고 무예도 익히시고 집안의 자랑이셨어요. 하녀의 눈에 회상하는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련님이 밤늦게 외출하셨다가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하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련님 방에서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 혼자만 들은 게 아니에요. 집안의 모든 하인들이 들었어요. 무슨 비명이? 여자 비명이요. 하지만 도련님 방에는 도련님 혼자뿐이셨어요. 춘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도련님은 저렇게 되셨어요. 피를 토하시고 식음을 전폐하시고 마치 누군가가 도련님의 생기를 빨아먹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방에 금주를 친 거예요? 네.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어요. 무당은 그 방에 무언가가 씌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봉인한 거죠. 하지만 하녀는 춘희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춘희의 귀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 방에서 소리가 들려요.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춘희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도련님과 혼인하신 부인들이 모두 그 방 앞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네. 첫째 부인은 밤중에 그 방 앞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그 후로 열이 나시더니 사흘 만에 돌아가셨죠. 둘째 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춘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방에 뭔가 있다. 그날 밤 춘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민준 도련님도 나도. 춘희는 결심했습니다. 가봐야 해. 그 방에 자정이 넘었을 때 춘희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춘희는 작은 등잔불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금줄이 쳐진 그 방 앞에 가까이 다가가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다른 곳보다 무거웠습니다. 마치 물속에 들어온 것처럼 숨이 답답했습니다. 춘희는 손을 뻗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그 방에 들어가면 죽어. 춘희가 돌아보니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춘희는 놀랐습니다. 민준은 분명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 서 있는 민준은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돌아가. 지금 당장.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을 살리려면 나는 이미 죽어가고 있어. 누구도 날 살릴 수 없어. 민준은 춘희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넌 아직 어려. 죽을 이유가 없잖아.
춘희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련님도 살 이유가 있어요. 24. 아직 젊으시잖아요. 넌 어린아이답지 않게 대담하구나. 민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고 있어. 넌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는다고. 그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3년 전 나는 실수를 했어.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지.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도망쳐. 아직 늦지 않았어. 내일 아침 이 집을 떠나. 내 부모님께 돌아가. 하지만 춘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도련님의 부인이에요. 이미 혼례를 올렸어요. 그리고 저는 영특하다고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영특함으로 도련님도 저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춘희를 바라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에서 불굴의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꺄악. 갑자기 그 방 안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춘희와 민주는 동시에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방문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삐걱, 삐걱. 춘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긴 검은 머리카락 창백한 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춘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방 안은 3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먼지 하나 없이 이상하게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매일 청소를 한 것처럼.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여자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긴 검은 머리카락이 바닥까지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얀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너덜너덜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망쳐, 춘아. 민준이 춘희를 뒤로 밀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여자가, 아니, 그것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춘희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얼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춘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새 신부로구나. 얼굴이 없는데도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러 여자의 목소리가 겹쳐진 것 같았습니다. 춘희는 아무 잘못이 없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웃었습니다. 얼굴이 없는데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후후후. 그래, 이 아이도 잘못은 없었지. 하지만 그것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닥을 쓸며 소리를 냈습니다. 나도 잘못이 없었어. 순간 그것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눈이 나타나고 코가 생기고 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춘희는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보이니? 예전 내 모습이야. 3년 전 나는 이 방에서 억울하게 죽었어. 춘아, 듣지 마. 민준이 춘희의 귀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 아니, 원혼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민준이 벽으로 튕겨났습니다. 퍽! 민준이 신음했습니다. 도련님, 춘희가 소리쳤습니다. 걱정 마. 아직은 죽이지는 않아. 원혼이 춘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춘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려줄게. 원혼의 손이 춘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그 손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3년 전 나는 이 마을의 기생이었어.
이름은 월선이. 노래와 춤에 재주가 있었지. 원혼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김 부잣집에서 잔치가 열렸어. 나는 그 잔치에 불려갔지. 그곳에서 저 남자를 만났어. 신분이 다른 걸 알면서도 우리는 바보같이 사랑에 빠졌어. 그리고 나는 아기를 가졌어. 우리의 아이.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저 남자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어. 그들은 분노했어. 원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월선아. 민준이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날 밤 그들이 나를 이 방으로 불러 돈을 줄 테니 아이를 지우고 떠나라고 했어. 지울 수 없다고 거절했더니 그들은 나를 죽였어. 원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차를 내와서 먹었는데 그건 독약이었어. 춘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시신을 아무도 모르게 뒷산에 몰래 묻었어. 원혼이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내 부모님이 무엇을 했는지 너도 알고 있었지? 민준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너무 늦게야 알았어. 다음 날 아침에야 월선이가 사라진 걸 알았어. 나는 미친 듯이 월선이를 찾아 헤맸어. 하지만 부모님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셨어.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이 방에서 피투성이가 된 모습의 나를 원망하는 월선이의 혼을 만났어. 월선 언니. 언니는 민준 도련님을 원망하시나요? 원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원망해. 물론 원망하지. 하지만 정말로 원망하신다면 왜 도련님을 바로 죽이지 않으셨어요? 3년 동안 천천히 고통받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춘희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왜 도련님의 부인들을 죽이셨어요? 그 사람들은 언니께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잖아요. 입 닥쳐. 원혼이 소리쳤습니다. 방 안의 물건들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춘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언니도 괴로우신 거 아니에요? 민준 도련님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분을 죽이고 싶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닥쳐. 제발. 원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원한은 사라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대신 도련님 곁에 사람들을 해치신 거죠? 춘희의 말에 원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원한이 나를 놓아주지 않아. 밤마다 그날의 고통이 되살아나. 독이 온몸을 태우는 고통이, 아이가 죽어가는 고통이. 원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춘희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원혼도 피해자야. 월선 언니. 춘희가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놀라 춘희를 잡으려 했지만 춘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언니의 원한을 풀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언니도 편히 쉬실 수 있고 도련님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원혼이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언니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민준 도련님을 죽이는 것인가요? 원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가요? 원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아이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고 언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의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으신 거죠? 춘희의 말에 원혼이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민주는 춘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 복잡한 상황을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으로 민준이 일어서서 원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월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비겁한 나는
내가 죽은 걸 알면서도 이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원망하지 못했어. 월선아, 너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민준이 무릎을 꿇고 앉아 서럽게 울자 그 모습을 월선이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아이가 나와 내 아이의 제사를 지내고 해마다 잊지 않고 날 기억해주면 용서해주겠어. 원혼이 춘희를 가리키자 춘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원호는 춘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어린데 이렇게 용감하고 영특하다니. 좋아, 너를 믿을게. 하지만 만약 약속을 어기면 나는 이 집안의 모든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갈 거야. 원혼의 손이 춘희의 뺨을 쓰다듬었는데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말과 함께 원혼이 사라졌습니다. 춘아, 고마워. 그의 얼굴에 조금 핏기가 돌았습니다. 괜찮아요, 도련님.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춘희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월선 언니의 원한을 풀어드려야 해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니까요. 그날 밤 10살 소녀는 죽음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희는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춘희가 들어서자 두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춘희는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시아버님, 시어머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춘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월선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이름을?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금줄침 방에서 월선 언니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 방에 들어갔다고. 네. 그리고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춘희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월선 언니와 도련님의 사랑, 아이,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집안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셨나요? 춘희의 말에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그 약이 독약인 줄은. 그냥 아이를 지우는 약이라고만 했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그의 목소리는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나는 집안의 명예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였지. 춘희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들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월선 언니의 시신을 찾아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드려야 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 언니의 원혼을 달래고 위로해 줘야 해요. 그러면 언니의 원한이 풀릴 거예요. 그날 오후 김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앞장섰습니다. 그는 3년 전 직접 월선의 시신을 묻었던 곳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다. 큰 소나무 아래 시아버지가 멈춰 섰습니다. 하인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춘희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도련님.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나왔습니다.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구덩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삼배로 대충 감싼 시신이 보였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이상하게도 썩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제 묻은 것처럼. 민준이 비틀거렸습니다. 월선아. 그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춘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10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슬픈 광경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소. 사흘 후 월선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월선 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춘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야. 그 후로 민준의 상태는 나날이 좋아졌습니다. 3년 동안 저주에 시달렸던 그가 서서히 삶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20살이 된 춘희는 조선 팔도에 이름을 날리는 여류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월선전은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민주는 춘희와 함께 마을에 학당을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매년 가을 춘희와 민주는 뒷산의 묘를 찾았습니다. 월선 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춘희가 묘 앞에 국화를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에서는 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0살의 시집간 소녀 춘희.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로 모두를 구했습니다. 죽어가는 신랑을, 원한에 사로잡힌 원혼을, 죄책감에 시달리던 집안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 자신을 구했습니다. 세상은 종종 불공평합니다. 어린 소녀가 집안의 빚 때문에 팔려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신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세상. 하지만 그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한 사람의 지혜와 용기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